낮은 금리로 시작된 내수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는 일본의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뭐. 그렇죠. 수도권.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많이 올랐네.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세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름 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저 빌딩.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평당 12억? 네,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500억 건물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건물주예요? 그거 있으면요. 네. 제가 500 건물 주잖아요. 네. 제가 50억 드릴게요. 제발요. 자, 여기서 또 문제. 버블 경제 시기에 일본 은행들은 이 방법으로 사람들의 투기를 부추겼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대출을 해주잖아요, 은행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갚았는데 또 대출을 해줘요. 2번.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정답에 근접한데 아깝네요. 오답. 이런 게 근데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근접했어요? 네. 정답. 아야씨. 그 담보를 과대평가해서 그 가치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주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해줘. 자, 시장에서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겨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자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아유.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 네,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하와이 많이 샀지. 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한테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네. 특히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공습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랜드마크.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을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아, 당시 미국인들 저런 상황들을 다 알았으면 크리스 씨 굉장히 충격에 빠졌겠어요. 네, 큰 충격 먹었고요. 계속 건물 다 팔리니까 저기 콜롬비아 그 제작사 있잖아요. 미국 대표 영화 제작사인데 그 아이콘 보시면 그 자유의 여신상 같은 여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 모델로 쓰는 회사가 일본한테 발려나니까 충격이니까 진짜 상징적인 미국인의 거네. 정신도 발려나갔냐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네.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만은 아니죠. 주식.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열풍, 주식 열풍.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980년에는 6,000엔이었어요. 1980년에 6,000엔. 그런데 1989년 말에 38,000엔 선까지 올랐거든요. 9년 만에 한 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였고요. 주가가 뭐 매일같이 오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이렇게 주식 열풍이 불어서 일본의 주가가 팍팍 뛰니까 기업의 시가총액도 팍팍 뛰죠. 네. 그래서 1989년에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합계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됩니다. 오, 1위. 네, 그럴 때가 있었구나. 진짜 뭐 세계 최고였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막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 순위 막 다 먹고 막 이랬던 때 있었던. 네 맞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일본 기업이 대거 포함돼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래. 와, 일본 와, 진짜.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무려 14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은행이 순위권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20위 안에 든 일본 기업 14개 중에 반이나 랭크된 은행 및 금융업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이익으로 은행과 금융업 역시 그 몸집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아. 자, 여기서 또 문제. 1980년대 버블 시기에 일본의 일반인과 기업이 아닌 주식으로 돈을 벌며 급성장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혜성 씨. 일반인과 기업이 아니면 정부? 오답입니다. 세력이래, 세력. 네, 여기서 세력이 힌트도 네. 크리스 씨. 네. 혹시 그 유명한 그 야쿠자? 정답입니다. 크리스 씨 정답입니다. 진짜? 네. 일본의 조직 폭력배 세력인 야쿠자는 원래 공갈, 협박, 갈취, 밀매, 도박 이런 것 등등 불법으로 하는 각종 해결사 역할을 했던 세력이었는데요. 하지만 버블 경제가 이 세력에도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에 증권회사들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쉽게 돈이 벌리는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돈을 번 후에 정치 재계와 결탁해서 기업형 범죄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야쿠자 보스는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1,700억 엔을 증시에 쏟아붓고 1987년 한 해에 120억 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같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버블 시기에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버블 여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원래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이었는데 그 술집을 담보로 해서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무려 30조 원을 빌려서 한 사람이요? 네, 그거를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특이했는데 그 가게에 있는 두꺼비상에다가 기도를 하면서 어느 것에 투자를 할지를 골랐는데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갚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여자 사장은 체포됐고 두꺼비상한테 기도하면서 네네 투자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은행 그런 채권을 이용한 거예요. 증권사. 네.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쿠자나 일반 사람들까지도 모두 엄청난 돈을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씀씀이도 엄청나게 커졌죠. 네. 당시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와, 와우. 뚝뚝뚝. 욜로 아닌가요? 욜로의 끝판. 진짜 you only live once네. 진짜 저 정도면 그 흥청망청이네. 흥청망청.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 맞아요. 물 쓰듯이. 이때 일본에서는 여름의 상징인 레저 열풍이 전 국민에게 불었습니다. 특히 웬만한 회사원들도 고급 스포츠였던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 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고요. 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1억엔에서 4억엔으로 무려 4배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걸 자산 가치로 생각해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명품 브랜드의 고객 70% 정도가 일본인이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 가방은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열심히 해서 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럴만하지. 얼마나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무서웠으면.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7.3이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무슨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모르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네.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뭐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뭐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야 씨는 학교를 거기서 나왔지만 뭐 저런 지진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95년이니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고치 시골에 있어서 저는 없었는데 친척들은 고베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가구가 무너져서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랑 바닷가 쪽에 피해가 엄청 컸고 그 바닷가 쪽이 좀 땅값이 좀 싼 편이랑 그 빈부격차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그런 피해였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 고베에서 일어난 대지진이 일본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준 건가요? 네.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네,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고 현상까지 발생하고. 와,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네, 거네요. 0.5%까지. 제로금리.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오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홍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 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타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이네. 아저씨 이때 혹시 분위기 기억하세요? 네, 아까 뉴스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야마이치 증권이 엄청 큰 회사였고 그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게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해서 굉장히 네,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네. 그 가장 그 같은 책임감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회사의 직원들 안 자르고. 그래서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네.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두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교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 버블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야쿠자는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의 야쿠자와는 다르게 이들은 마치 기업가처럼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가장해서 조직에 엄청난 자금을 벌어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양복 입고 다니는 야쿠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경제 야쿠자는 어떻게 합법을 가장해서 돈을 벌어들였을까? 한 예를 들면요. 당시 이시 스스무라는 대표적인 경제 야쿠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시 스스무는 먼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래 야쿠자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치인과 재계를 협박해서 자금을 얻어내게 돼요. 이렇게 모은 1,700억엔의 돈을 부동산 회사에 통해서 증시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 결과 1987년엔 120억엔의 수익을 올리고
바로 2년 뒤인 1989년에는 철도와 호텔을 운영하는 도쿄전철의 주식까지 매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시 스스무는 도쿄전철 주식의 2% 이상까지 사들여 주식을 담보로 약 360억엔을 대출받았다. 와. 그래서 이시 스스무는 이 돈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싼 값에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만약 팔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면 화음병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나 협박도 하고요. 또 강탈하는 수법을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 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야쿠자는 또다시 값을 올려서 되파는 수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 엄청나게 불어난 야쿠자들의 자산에 은행들은 이들에게 쉽게 대출을 다시 또 허락해주는 이제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겠죠. 결국 경제 야쿠자가 마구잡이로 받은 은행 대출은 이후 버블 붕괴가 왔을 때 일본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살인 사건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와. 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와. 와, 그 버블 경제 붕괴의 야쿠자도 원인이 하나 있었네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경제 분야까지 진출한 야쿠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기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콘크리트 매장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콘크리트 매장 처리? 예. 이 사건은 야쿠자가 투자자문 사장을 납치해서 1억엔 이상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 임대창고에서 그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를 채운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한 거죠.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돈 와.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진짜 무섭다. 이렇듯 야쿠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폭력에도 똑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야쿠자들은 돈을 번 만큼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에 투자를 한 거죠. 1982년에 경찰이 압수한 야쿠자의 권총은 1245자루나 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 권총을 사용한 살인 사건으로 피살된 사람이 무려 66명이나 됐거든요. 그중 90%가 야쿠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아니 사회 문제가 끝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무기 투자를 위해 야쿠자가 당시 어떤 사건까지 벌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권총을 쓰네. 더 무섭다. 사례 하나. 1986년 10월 26일 야마구치파 야쿠자 조직원은 태국에서 조달한 수류탄을 일본으로 운반하던 중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렸다. 오 마이. 멍청한 놈이네. 사례 둘. 1989년 3월 11일 조직의 야쿠자 두목 등 16명은 권총 제조 기술을 가진 필리핀인 4명을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일본에 오게 해 1년간 권총 100수십 정, 실탄 1000여 발 등을 밀조시켜 팔아치우다 체포됐다. 아 이거 밀수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징하네요. 저 정도는 좀 몰랐어요. 그냥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찌르고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예. 심지어 야쿠자는 권총 외에 보다 살상력이 큰 자동 소총 등의 총기나 수류탄 등의 폭발물을 보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력이 야쿠자의 무장을 진전시켰고 이는 일본 사회에 점점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죠.